지금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제5차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의 신속한 파악과 적절한 대처 방안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에 행정안전부와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를 위한 정기적인 논의의 장으로 미래전략 포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혁신연구실 정소윤 위원입니다. 오늘 포럼 참석을 위해 현장에 직접 거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를 통해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제1차 정부혁신 포럼이 시작되어 다양한 주제로 정부혁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이래로 오늘 제5차 정부혁신 포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차 포럼에서는 청년의 삶과 성장을 위한 지역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분들과 공직자분들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포럼이 향후 정부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식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럼의 개회식과 축사가 끝난 후 먼저 청년의 삶과 지역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하여 세 분 발표자분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5분 정도 장례를 정리한 이후에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포럼을 위해 참석해 주신 네 외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사를 해주실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한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해주실 행정안전부 이용석 디지털 정부혁신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는 총 3분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부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발제를 해주실 소셜벤처 쿼타 드림랩의 추현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발제를 해주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정형구 정책연구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년의 삶과 성장을 위한 지역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하는 오늘의 3개의 중요 발제에 대해서 논의해 두실 토론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 변금선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공공플랜 이유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퍼즐랩 권오상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환 부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원장 직무대행을 지금 맡고 있는 이종환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5차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청년의 삶과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방안에 참여해 주신 내외 기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이용석 디지털 정부혁신 실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사회의 변화와 도전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청년들의 삶과 성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정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포럼에서는 청년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과 정책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방 소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지역 유출은 지역의 미래마저 위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은 단순한 인구 분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 혁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 더 나아가 청년들이 만들어 나가는 지역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 환경 개선,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 혁신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나누실 지혜와 통찰이 청년들의 원하는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며 나아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서 청년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행정안전부 이용석 실장님, 본 세미나를 함께 주최하는 데 애써주신 황명섭 국장님, 이하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을 위해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가 청년과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환 부원장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이용석 디지털 정부혁신 실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실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정부혁신실장 맡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함께 제5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 같이 준비해 주신 행정연구원 이종환 부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또 오늘 의미 있는 발제와 토론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거기 한 분 한 분 시간 내주시고 또 내용 준비하셔서 발표 준비해 주신 여러분 감사 말씀드린다 말씀 올립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고민스럽고 잘 안 풀리고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이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과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인구 12%밖에 안 되는 국토 면적에 지금 반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지방은 축소되고 있고 수도권은 과밀의 문제로 안고 있어서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요. 인구 감소와 함께 청년들이 다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잘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특히 이 수도권 과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지역에서 잘 정착하고 삶의 뿌리를 얻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일자리를 얻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일 텐데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의 포인트만 갖고 쉽게 풀리지는 않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처럼 다 각계각층, 학계, 산업계,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계속적인 정책들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큰 문제들을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미래를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우리가 이 새로운 큰 변화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발제와 토론이 의미 있는 그 시간들 그리고 또 내용들이 좀 더 나은 정책들 함께 가는 연대의 힘을 키워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토론하시고 발제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장님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사진 촬영과 장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발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3개의 발제 가운데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부연구위원께서 청년이 추구하는 삶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세정 부연구위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셔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대외 활동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고 떨리기도 하고, 네,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때까지 소위 말하는 청년 연구의 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느꼈던 것들, 연구하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유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청년이 추구하는 삶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면 아마 지금 좀 다른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그리고 잘 알고 이미 많은 부분 알려진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문제의식을 어디에 가져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자료의 가용성이라던가 연구 특성 때문에 청년의 연령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18세에서 34세 인구 규모는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32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청년 감소하는 데다가 청년 가구 주거구 20에서 34세를 보시면요. 2000년에서 2024년을 기준으로 7.1%포인트가 감소합니다. 근데 저기 꺾은 선을 보시면 저기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살짝 회복될 때쯤 아마 지연됐던 어떤 이행들이 일어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감소가 일어난 반면에 1인 가구 비율을 보시면 정말 놀랍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000년에 6.2%에 불과했던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2024년 21.1%입니다. 이거는 이제 응급실 내원 환자와 관련된 통계 결과인데요. 2015년부터 그 23개 병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수치부터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2015년에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인해서 23개 응급실 병원에 방문했던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막대 그래프는 전체 연령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20에서
29세 그리고 10에서 19세의 비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통계치인데요. 자해 자살 손상 환자 이유별 분표를 보시면 정신과적 문제가 뭐 상당히 거의 25% 포인트 가량 늘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정신과적 문제는 그러면 정신변력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아파요. 네, 아프지만 뭐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과적 문제는 또 그의 원인이 되는 것은 가족 친구의 갈등이라던가 건강 문제라던가 본인이 속해 있는 일자리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포괄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그걸 포괄해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층 자살률을 보시면요. 2017년에는 10만 명당 18.7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에는 10만 명당 22.7명이 자살합니다. 보시면 특히 20에서 24세 초기 청년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난 10에서 20년간 청년층 인구는 줄어들었고 혼자 사는 청년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 자살 환자 중 10대, 20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 자살률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상승합니다. 초기 청년의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들, 이러한 여건 속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입니다. 사회는 발전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승인 통계들의 사회 인식을 조사하면 전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 그래프는 전체 연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꺾은 선 그래프는 청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교육 기회라던가 취업 기회, 그리고 법 집행, 정치 활동, 성별에 따른 대우, 그리고 경제사회 인구 분배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리를 해서 보자면 전반적으로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래프는 우상향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은 전체에 비해서 법 집행이나 경제사회적인 분배 구조를 제외하고는 분야별 공정성 인식이 조금 낮습니다. 전체와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미래 사회의 담지자인 청년층이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층이 사회를 공정하게 바라본다면 그 사회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더 청년의 삶을 이번에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2022년에 최초 실시한 청년삶 실태조사입니다. 청년삶 실태조사는 22년에 실시했고 24년에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 데이터 클리닝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계열 비교는 조금 어렵지만 청년의 다양성을 승인 통계로서 좀 살펴볼 수 있다는데 좀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1년간의 심각한 자살 생각을 보시면 고졸 이하의 청년들이나 들이 많고 약물 사용 경험, 평생이나 유경험자 중 최근 1년간에 또 이러한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2년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24년에는 마약성 진통제와 식이, 체중 조정 약물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상 유병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 지금 네모박 수치인 영역들은 고졸 이하의 청년들에 대해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졸 이하의 청년이라던가 장애가 있는 청년, 이주 배경을 가진 청년들의 통계는 청년삶 실태조사 15,000명을 통해서도 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OECD에서 사회적 지시망, 사회적 연결망을 정의할 때 소셜 인터랙션의 양, 그리고 소셜 인터랙션의 질,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소셜 인터랙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파이낸셜, 이모셔널 서포트를 사회적 연결망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청년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 없음의 비율과 도움받고 싶은 곳도 없음의 비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제가 21년쯤에 다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성인 10명 중 2명이 도움받고 싶은 곳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말씀엔 남들처럼이란 형용사가 늘 붙어 다녔고 평생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보통을 찾아 남들을 의식하며 살았다. 그렇게 삶에서 겪게 되는 문제의 답을 타인들에게서 찾다 보니 내 인생이지만 정작 내가 소외되어가고 있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타인인 셈이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서울미술관에 갔다가 거기 서점에서 발견한 문구입니다. 저는 이 문구가 현대인의 삶 그리고 현재 청년층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정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정서에서 그러한 사회에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청년층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은 해당 시대의 미래사회의 변화의 담지자입니다. 청년 문제는 제기되었을 당시 청년들이 마주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청년들이 주도해서 하면서 등장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불안정한 노동, 주거 현실 등을 사회 문제로 드러내고 사회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기했던 이슈의 일부는 사회정책 개혁의 발판이 되었고요. 일부는 청년 정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년판에 대한 사회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과 사회 갈등과 관련된 조사입니다. 청년 세대 내 갈등은 특정 집단에 의로부터 부추겨지고 있다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시면 전체와 청년층 모두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 주거, 건강 등의 핵심적인 문제보다 청년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사회 여기저기서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다시 청년들이 제기했던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다시 집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청년 정책이 아닌 전체 정책의 형성의 장에서 청년이 어떻게 자리매김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요구받는 것들이 주로 청년의 기발한 아이디어, 어떠한 메시지를 내는 자, 이런 것들이 늘 결부되면서 항상 다른 의제처럼 소수자, 부문화 전략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청년들은 아이디어를 내는 정도로 위치 지어졌고 현재도 그러는 걸 보고 있고 이게 몇 년까지 제가 했던 연구에서 나왔던 연구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문제는 단순히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평등 관련 문제가 터지기 몇 년 전부터 청년을 중심으로 했던 관련된 회의에서는 그러한 이슈들이 먼저 제기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미래 사회의 담지자로서 그런 사회 변화를 먼저 담지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소수가 되는 그러한 장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참여의 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청년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청년 거버넌스와 관련된 곳에서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이야말로 그 과정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여건에 대해서 살펴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피로감이라던가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의 구조, 잦은 이직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계시는 연구자분들 그리고 청년분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청년이 주도가 될 때 나이도 묻지 않고 어디 사는지도 묻지 않고 이 친구가 고졸인지 대학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성적 취향이 어떠한지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같이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를 기준으로 바라는 미래를 물어보았을 때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 세 번째는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었습니다. 매체가 지적하는 높은 학력 수준이나 명예와 권력은 10%대에 불과합니다. 뒤르켐은 앞서 살펴보신 자살과 관련해서 아노미적 자살, 이타적 자살, 숙명론적 자살 등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회 통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회적 결속력과 관계된 부분, 사회적 연결망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일자리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도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관계 맺고 살면서 일하면서 사회 구성원을 느끼고 역할을 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중요한 정도와 충분성을 보시면 한참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회적 결속력, 관계에 주목한 이유는 청년들과 만나면서 더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에 있는 청년들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청년들이 관계에 대한 욕구를 드러냅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시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네, 곧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이 지났네요. 지금 퇴근하고 여기 오면 시내 중심가인데도 불구하고 청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청년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너무 좋았던 것은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속에 제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 가능하다시피 서울에 있는 청년들 중에 내려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결혼을 한 청년, 자녀가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서울이 아닌 곳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오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정기 청년, 미혼인 청년들입니다. 뭐 이유는 명백합니다. 주거와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문화 여가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서울에 몰빵되어 있는 사회, 그리고 문화여가,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여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화여가라는 것이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책에서 개입할 수 있는 문화여가의 영역과 청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문화여가의 영역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개입의 여지는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격차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는 결과들은 모두 이주의사가 있는 청년과 이주의사가 없는 청년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보시면 이주의사가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우울감이라던가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기관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OECD는 이러한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구축해야 할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관 신뢰도를 보시면 공공에 대한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OECD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신뢰가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 확보를 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결속력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다시 안 불러줄 것 같아서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이거 청년 거버넌스에서 마치고 나오는 길에 누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한 자리에서 청년들의 진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어떠한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지금 중장년층이 낳는 게 더 빠를걸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저희 연구원 박사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정말로 그게 추진이 될까 봐 무섭다고.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만물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의 표현을 빌자면 저는 청년들은 정치적 정책적 여건에 따라서 결핍 노출되거나 과잉 노출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조명하는 기존의 관점들은 현존하는 청년층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이미지들을 반복 노출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외려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는 현재 청년층의 불안정한 삶과 괴리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기되었음을 언제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욕구에는 물질적 이득에 대한 욕구보다 더 중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낼 때 청년 정책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서 현재 한국의 청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한 청년들의 현황을 발표해 주신 정세정 부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소셜벤처 쿼타 드림랩의 추현우 대표님께서 청년이 만드는 지역, 청년 친화 도시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추현우 대표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쿼타 드림랩의 추현호 대표입니다. 저는 지금 막 기차를 타고 대구에서 올라왔는데요.
사실 대구와 서울만 하더라도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장표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구성을 했는데 앞단에는 통계 자료를 좀 많이 가져왔고 중간 단위에는 저희 지역의 이야기를 가져왔고 세 번째는 오늘의 결론인 청년 친화 도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은 슬라이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통계 자료는 이미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이 긴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청년들의 인구가 지역에서 줄어들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경북들 기초지자체 분들 그러니까 군 단위에서는 청년 인구가 수천 명도 되지 않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의성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신기한 듯이 쳐다봅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시골에 가면 청년이 슈퍼스타입니다. 뭐하러 왔노? 이렇게 물어봐요. 그만큼 청년을 보기 귀한 곳이 지방이고 지역인데요. 과연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놓아두고 그대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소멸되고 있는 어떤 지역들을 인위적인 정책적 솔루션과 강제적 이동이나 그런 강제적 이전으로 살려내야 하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효용적 가치와 또 실용적 가치, 철학적 가치에 대한 고민부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왜 청년들이 그러면 지방을 떠나서 서울과 경기로 그렇게 많이 모이고 있을까? 왜 저러한 인구 소멸 문제는 지방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렇게 인구 50명으로 다투고 있는 지방들도 있는데 왜 서울과 수도권은 그렇게 많은 인구와 기업들이 집중되고 있을까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요, 글로벌 도시입니다. 사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들과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글로벌 시티로서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는 곳입니다. 서울은 올해 기준으로 유학 가고 싶은 도시 3위에 랭크된 세계적인 유학 도시입니다. 저희의 자랑이고 정말 좋은 곳입니다. 지역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이 서울과 경기도의 어떤 발전을 막고 그 반대급부로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트윈시티로 가자는 얘기죠. 남동권, 동남권, 이런 밑쪽, 영남과 호남이 중심이 되는 남북권역의 발전과 서울과 경기도의 발전이 트윈시티로 발전이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이야기보다도 오늘 제가 조금 깊이 있게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서울을 그리워하고 벤치마킹하고 싶어하고 또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방 도시들의 고민입니다. 사실 서울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하드웨어는 가히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정주하게 하고 또 생활하게 하려면 서울과 수도권에 버금가는 무언가가 지방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단순히 벤치마킹하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다고 해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로컬리티의 중요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지방대학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지역 정주회라는 곳에 발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7개 대학이 함께 모여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포럼을 개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곳인데요. 계명대와 부산대, 울산대, 울산과기대 이런 곳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는 그 대학의 15개 대학에서 온 16개 팀의 대학생들이 지금 대구에 와 있습니다. 주제가 똑같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우리가 제안을 할까 그런 고민을 2박 3일간 지금 대구에 머물면서 공모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요.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어하고 문화적 콘텐츠와 사회적 콘텐츠가 다양한 지역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정세정 부연구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참 와닿았던 게 있네요. 우리가 물질적 욕구만이 청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메슬로우 욕구 이론서를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밑단에 있는 안전의 욕구,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 그러니까 그게 일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청년들이 머물고 정주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매슬로우에 따르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상단에 있는 욕구입니다. 만약 우리 지역이 청년들이 머물고 생활하면서 먹고 사니즘의 문제를 넘어서서 행복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면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출 수 있는 정책과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오면서 신분증을 놔두고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여기 서울 청사에 들어오려 그러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정부는 지방은 이런 디지털 정부 혁신의 어떤 스피드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버거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좋아하는 도시는 청년 친화성이 높은 도시이고 청년 주도성이 높은 도시이고 그런 도시에는 기술과 혁신이 기반이 되어서 청년들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소통되고 반영되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단에 우리 부연구위원님께서 시간을 좀 많이 쓰셨기 때문에 좀 짧게 쓰고 토론 때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과 더불어 청년들이 살기 원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정형구 정책연구본부장님께서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형구 본부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비스텝이라는 기관의 그 국무명이 굉장히 깁니다. 부산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인데요. 저희는 지역의 부산의 과학기술 R&D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과학기술 R&D가 이제 청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앞에 첫 번째는 이제 세종, 그다음에 이제 대구, 저희 이제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는데, 참고로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 서울에서 다녔고,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족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가 있는 건데, 한번 서울의 고향인 사람이 부산에 내려갔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세 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현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소멸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 세 번째는 이제 지역이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보시면은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구 부증, 뭐 이제 서울 많이 몰렸고 50% 이상, GRDP도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2의 아까 동그라미 쳤던 그 발표 자료에 동그라미 쳤던 그게 아마 부산이었을 것 같은데, 부산광역시가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100대, 대기업의 기업 본사는 한 개도 없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이제 부산시의 인구 변화 추이인데요. 지금 보면은 대략적으로 부산시의 인구가 10년 동안에 대략 한 인구가 전체 한 18만 명, 17만 6천 명 빠졌습니다. 근데 청년층 인구는 20만 명이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년들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그 청년 외의 사람들이 유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여겨볼 부분은 지역별 지역과학기술 혁신 역량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이제 파란색은 2018년도에 측정을 했던 거고요. 빨간색은 22년도에 측정을 했던 겁니다. 이러면은 18년과 22년도를 비교했을 때 더 나아진 지역이 딱 4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변화를 한 데는 역시 경기와 서울이었습니다. 그 외에 전북과 뭐 강원이 있긴 하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고, 저거는 측정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심지어 과학기술 그 혁신을 가진 원동력이라는 대전마저도 18년과 22년을 비교를 하면은 떨어졌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부산 청년 변화에 대한 인구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13년부터 22년도까지 그 순 이동자 수를 봤을 때 저희가 이 회색 부분은 이제 25세부터 29세까지이고 노란색은 이제 3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년들이 대학교에 이제 부산 지역이 대학이 한 22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학을 입학을 해서 와서 졸업을 하고 다 빠져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아주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의 지역별 이동을 바라봤을 때 아래 이거는 이제 서울, 경기 여기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인접한 경남과 울산에서 오히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꼭 일자리 때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입학을 위해서 청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출 사유를 이제 찾아보니까 매년 2년마다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여기에 설문조사에 근거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결국엔 일자리 때문이다 이동은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년 패널 조사 인터뷰의 결과인데요. 부산 이주 이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략 한 6명 정도는 이주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떠나는 주된 이유는 역시나 한 10명 중에 7명은 일자리 때문이다. 근데 타 조사의 내용이 다 보면요. 부산의 청년들이 다 일자리에 빠져나가는데 근데 나 지역에 일자리가 있으면 남고 싶어요라는 게 10명 중에 6명은 남고 싶다고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지역 내 대학원생 교수님들 뭐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대학원생은 자기는 인공지능 관련된 전공하는 학생인데요. 지역 기업이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떠난 사례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은 반도체나 2차전지 쪽 이게 워낙 신산업이고 학과에서도 졸업되는 배출 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학생들은 지역에 이러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다. 갖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결국에는 선택할 때 고려 요인으로서는 급여가 높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한번 지역 소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위에는 이제 말 그대로 정부인 거죠. 국가와 지자체. 그래서 정부 야, 이거 큰일 났다. 지역에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또 지자체에서는 좋은 기업이 없으니까 다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이제 시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마음 편한 사람은 기업일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기업은 지역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서울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 본사를. 근데 좋은 사람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그 누구나 이게 굉장히 오래된 단어인데 유비쿼터스. 저는 언제 어디서나 시골 산골이든 어디든 어촌이든 그 책상 하나와 컴퓨터만 있으면은 우리는 어디서 집안에서 일할 수 있을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제조업과 디지털 산업 했을 때 디지털 산업이 발전되면서 오히려 더 서울에 몰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저는 여기서 빈도와 그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와 다이버시티인데 저는 이제 그 원래 이제 이전에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습니다. 엔지니어로 있는데 제조업에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최소한 2, 3년 단위의 어떠한 그 제조 공정 셋업을 시켜놓고 거기에 결정 의사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부 인력들 가지고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기술 유출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디지털 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런 교환이라든가 인적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은 더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국내가 아니고 국외, 내수가 아닌 국외 시장으로 봤을 때 국제적인 공항, 인접한 어쩔 수 없는 수도권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인구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한 일자리가 없는 그러한 이유는 결국엔 디지털 산업이 발달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 핵심적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 전에 제조업에서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역할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MZ세대 얘기 많이 합니다. 아까 저도 이제 서울역에 도착해서 햄버거 하나 먹는데 뒤에 계신 한 50 중반 되신 분 두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에 MZ 때문에 죽겠어. 인사도 안 해.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가치관을 놓고 보면은 뭐 이 내용을 보면요. 아무튼 대한민국이 그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가족 중심인데 대한민국은 이제 물질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 물질은 되게 포괄적이거든요. 뭐 삶의 질도 있고 소득도 있고 고용 안정도 있고 주거 환경도 있고 굉장히 뭐 평안한 삶도 있고 다양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꼭 물질이 만능은 아니다. 모든 청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앞에 발제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근데 미국 사례를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으로 보면은 미국은 스타트업이 전역으로 다 뻗어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보시면은 수도권만 집중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강남, 부산에 있는 기업들 만나면 부산의 기업들 사장님, 대표님 어쩔 수 없이 지사를 일단은 첫 번째로 강남에다 둡니다. 왜 강남에 두세요? 본사가 부산이면은 잘 안 나가는 기업으로 생각해서요. 어쩔 수 없이 지사를 강남에다 둬야지 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가치관을 놓고 봤을 때 청년들이 느끼는 건 다 똑같습니다. 저희 세대와 이 윗세대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아 발전, 내 가치를 얼마큼 높이느냐. 근데 이 가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수도권으로 가다가 보니까 나만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이 또 서울로 엄청 가요. 왜 나는 근데 고향이 서울인데 왜 부산에 있는 거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군중 심리, 불안한 심리가 안정적인 잡을 갖고 있는 저조차도 불안한데 청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혁신의 정의를 보면 슈페터가 이제 결국에는 기술의 혁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기업이 결국에는 혁신을 만들고 그러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가 발전되는 건데 지역은 사실 그 기술 혁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술 혁신 역량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도 떨어지지 않나. 그러면은 지역에서는 과학기술,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 기술 지식, 그 창출 활동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 원동력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동력이 없다면은 사실 지역에 다시 청년들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 지금 청년 지원 정책으로 해서요. 이렇게 2024년 부산 청년 정책 캘린더 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청년 지대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일자리, 주거, 생활, 그다음에 문화, 교육 다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지역에서 해야지 될 일이거든요.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들이 지역에 잠깐 머물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해주는 보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있는 라이즈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라든가 지금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이라고 해서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투자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싱크탱크를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이게 이제 중앙부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청년의 이동 자체는 사회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이동. 그러니까 사회이동은 내가 노력을 얼마큼 해서 계층적인 위치가 변화하느냐, 위치가 변화하지 않느냐. 그 위치 때문에 저는 가장 크게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회이동, 청년이 느끼고 있는 이 사회이동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역에는 앞으로 더욱더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 원에서 2022년도에 제2차 부산 과학기술진흥종합기획에서 과학기술,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어떻게 시킬 건가 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내용 중에 인재에 관련된 파트의 부분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제 성장, 정주 이동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성장만 했습니다. 과학기술 인력들을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이런 대학원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 성장에만 집중을 시켰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 정주만 시켜야 되고 이동 나가는 거 어떻게 막겠어. 대기업 간다는데.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성장시켜서 그 사람이 정주할 수도 있지만 정주하다가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이동한 사람이 연어처럼 다시 들어와서 정주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정주한 사람이 다시 성장해서 다시 또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그러면 이동과 정주, 그 다음에 성장 이 순환 체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필요해 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컨셉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을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제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성장과 정주 이동에 관해서 각각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결국에는 제조업, 지역의 제조업 공장 많이 있습니다. 거제도,
뭐 울산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 있죠. 근데 그런 제조업에 청년들이 일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혁신, 어떤 혁신을 더 바라느냐, 그 변화에, 그 물결에 같이 올라타는. 결국에는 그러면 제조업 말고 이제 결국엔 디지털 산업으로 인구가 빠져나간 만큼 다시 이 디지털 산업으로 지역에 채워넣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주에 관한 부분인데, 나눠주기. 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격특구, 도시명확특구, 문화특구 정말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발제자께서도 전에 발제자께서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뭐 일자리만의 꼭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방향성에서 이거를 다시 또 스플릿 해갖고 나눠준다. 그러면은 그 역량이 좀 결집이 안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합된 요소들이 좀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청년들은 정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제 이동인 건데, 그 지역 균형 발전에서 사실 저는 이제는 좀 지역 뭐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그 정주, 이건 현실적으로 좀 포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 광역시 단위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고, 광역시 단위에서도 문화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다 투입시켜가지고 그거를 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광역시 중심으로 일단 수도권에 몰려 있는 그 자체만, 그것만이라도 좀 우선 깨서, 아까 제가 여기 위에서 했던 그림에서 이동, 부산에서 서울 가고, 서울에서 광주 가고, 광주에서 뭐 대구 가고, 대구에서 강원도 가고, 이런 거점 광역도시 위주의 좀 이동만이라도 하게끔 거기 안에서 광역시에서 조금씩 퍼져나갈 수 있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그러한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해주신 정영구 본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발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토론을 위해서 5분 정도 장내 정비를 하며 자리를 좀 정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기현 선임연구위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기현입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에 이렇게 좌장 역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주제가 아까 발표도 들으면서도 이게 미래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거의 잘 풀리지 않은 그런 실타래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씩 이제 좀 희망의 단초가 될 만한 부분들을 발표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더 좀 엉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그 지방 소멸 과정에서의 그 청년 유출이라고 하는 문제 직면에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발표를 이제 들었고요.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토론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모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에 대한 토론해 주실 분들 소개를 드리고요. 이어서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선임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 병금선 박사님 오셨습니다. 주 공공플랜 이유한 대표님 오셨습니다. 주 퍼즐랩 권호상 대표님 오셨습니다. 오늘 요 행사가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표자들이 다 지방에서 오셨고요. 또 지역을 안배를 해주셨어. 처음에 세종시에서 이제 정 박사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추 대표님은 대구에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정 본부장님은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그래서 주제에 맞게 어렵게 좀 섭외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토론자분들도 이렇게 현장과 학계가 같이 좀 어울려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짜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발제와 관련해서 임성근 박사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입니다. 아마 한 10분 정도 토론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오늘 대주제 청년의 삶과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방안입니다. 이 주제를 받고 상당히 쉽지 않은 주제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세 번째로 이제 청년이 추구하는 삶과 정책 방향, 또 청년이 만드는 지역, 또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면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청년 이슈와 더불어서 지방 이슈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난제 중의 난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편 청년 이슈와 지방 이슈는 또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이렇게 제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이슈를 모두 이제 현 상황을 타개하고 개혁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혁신 이슈와도 당연히 이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대주제인 청년의 삶과 성장을 위한 지역 혁신 방안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제가 모두 거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의 포럼으로 명쾌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제가 그 미시적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 보니까 거시적 접근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이제 손에 잡히는 논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세 발제문에 대해서 모두 조금씩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세 개의 발제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 청년이 추구하는 삶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흥미로운 통계를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저는 그 청년의 자해 자살에 관해서 비중 있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거기에서 2013년, 2023년 이 우리 발제문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자해 자살 손상 환자 이유 분포 소개하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해 자살 손상 환자 이유로 2013년에 비해서 2023년에 정신과적 문제의 비중이 2배나 늘어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됐고, 2013년에 가족 친구의 갈등이 24.9%로 가장 상위였는데 2023년에는 2위로 되었다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결국 정신과적 문제가 2023년에 가족 친구와의 갈등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라는 그런 통계였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짚내서 끝나기보다는 사실 뭐 발제하시면서 이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발제문을 듣기 전에 이걸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가족 친구의 갈등을 비롯해서 다른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분석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 통계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23년 통계 보니까 모든 항목을 합쳐서 63.1%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병관리청 데이터를 보니까 기타 미상으로 분리된 게 36.8%입니다. 가장 큰 비중이죠. 그 전후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2011년 통계에서 전년도 12.4%에서 40.6%로 갑자기 튀어올라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가족 친구의 갈등 비율은 2011년에 45.2%에서 26.3%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 작성 기준의 변화인 건지 실제 기타 미상 비율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 것인지 등등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많은 통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좀 궁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태영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마지막 부분에 에서 기관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2013년도에 비해서 중앙정부 신뢰도가 20% 상승했다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50% 전후 이 기관 신뢰, 중앙정부 신뢰도가 지금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에 20%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2021년에 57%까지 상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 신뢰도는 2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60%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정선영 박사님께서 발제 중간 부분에 청년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년의 그 참여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실질화시키면서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이 청년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정부 신뢰도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해봤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추현호 대표님의 발표하신 청년이 만드는 지역, 청년 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지방의 글로벌 대학 도시 육성과 청년 친화도시 육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둘 다 청년 정주 환경 개선하는데 기여하는데 기여한 정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제 공감이 가는 내용이면서도 그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의 글로벌 대학 도시 육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발제에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빠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청년 친화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는 상당히 흥미롭게 오늘 발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소개는 못 해주셨으면 했지만 발제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청년들이 지방으로 돌아가거나 계속 정주하는 청년 친화도시 사례는 계속 발굴되어야 되고 이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의 그 변화, 사회 경제적인 구조의 변화를 적어도 한 3, 40년 정도 기간을 갖다 분석을 해서 이 변화의 가치관의 변화의 맥을 좀 짚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꼭 청년에 국한된 사례는 아니지만 지역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연구 대상 중에 하나인데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 사례를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안군 사례를 보니 신안군은 현재 인구가 4만 명 정도, 4만 명이 좀 안 되는데요. 지방 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마 발제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신안군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는데 2023년에 179명 증가했습니다. 뭐 큰 숫자는 아니겠지만 신안 지역의 출생자 수가 100명인데 사망자 수는 675명입니다. 전입 인구가 3,925명, 전출 인구가 3,171명이어서 전입 인구가 753명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지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좀 꼭 소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정형구 본부장이 발제하신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등을 소개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제언을 성장, 정주, 이동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를 좀 거칠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광역시의 디지털 산업에 집중 지원하면 청년이 정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될 것도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건 발제문을 듣기 전에 제가 발제문만 보고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한 건데 발제문을 듣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과학기술 관련해서 이제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묘사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통계에서 그 부산에 남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일자리만 있으면 60%가 모두 디지털 산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또 아닐 것 같고요. 또 광역시 중심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지방자치 관련해서 논쟁적인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컴팩트 시티 구상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성근 박사님께서는 각 개별 그 발제문에 대해서 각각 좀 의견을 좀 주셨고요. 우선은 이제 정 박사님 발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확인이나 또는 그 추세에 대한 의견들을 좀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살자의 손상 환자에 대한 통계와 그리고 이제 기관 신뢰도에 대한 통계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추 대표님 발표와 관련해서는 그 구체적인 이제 그 글로벌 대학 그 육성 방안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친화도시 관련된 그 구체적인 사례들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전남 신안군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몇몇 그 기초지자체든 광역지자체든 이제 성공 사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마도 그 관련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와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인식과 실제 간의 차이가 우리나라가 좀 큰 나라가 아닌가.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그 결과로 이어지는 부분 간의 차이가 좀 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여러 조사나 연구에서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 본부장님 발표와 관련해서는
이게 과학기술에 좀 초점을 맞춘 부분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대안으로 기초보다는 광역, 그리고 제조업보다는 디지털 산업, 그리고 분산 전략보다는 집중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이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춘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좀 그 발제 과정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아마도 이제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역 사회를 청년들이 머물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 혹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서울연구원 변금선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연구원 변금선입니다. 워낙에 앞부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와 또 토론을 또 굉장히 밀도 있게 해주셔서 저는 약간의 소외와 청년의 삶 그리고 이제 서울의 관점에서 조금의 이야기들을 보태는 수준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그 토론을 요청받았을 때 약간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속이 서울연구원이다 보니까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도 청년 정책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은 그만해라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서울이 너무 잘하면 잘할수록 가뜩이나 청년들이 계속 서울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그 예산과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청년을 위한 지원이나 혁신적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집중되고 이것은 블랙홀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이제 서울의 청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토론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시가 청년 정책을 처음 시작했던 게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청년 정책을 그리고 청년을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호명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주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서울 청년 중에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는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주 청년들입니다. 아까 정세정 박사님 첫 번째 발표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1인 가구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국 기준으로는 20% 정도가 1인 가구잖아요. 서울의 청년 인구는 그 비중이 30%를 훨씬 웃돕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또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전혀 아무런 네트워크도 없는 서울에 와서 아주 취약한 청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 그 서울시에서는 청년 정책이나 청년의 보다 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빨리 대응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청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0년이 지났잖아요. 서울은 청년 도시라고 하거든요.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가족 형성이라던가 내가 어떤 가족을 꾸릴지 고민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청년들이 살아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많은 청년들은 결혼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30대가 되면 서울을 떠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일자리나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서울 안에서도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이 청년 삶과 성장을 위한 지역 혁신 방안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실 지역의 관점에서 청년 정책, 청년을 고민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조금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자원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뭔가 나눠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서만 의미가 있는데요. 그 서울과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던 그리고 수도권으로 갔던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그 이후에 어떤 생애를 좀 전망하고 있는지를 다들 조금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발표에서 정세정 박사님이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청년의 자살률, 자살생각, 청년 한 명 한 명의 인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청년 스스로가 목숨을 계속 끊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청년의 성장, 지역 혁신을 고민할 때 좀 청년 삶의 현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청년 성장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전 사실 이 자리가 되게 또 뜻깊기도 한데요. 저희 그 좌장이신 김기현 박사님과 처음 청년정책 기본계획 법이 만들어지고 기본계획 수립될 때 함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항상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청년은 성인인데 언제까지 성장을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우리가 아동 청소년을 생각했을 때는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야 되는 걸 당연하게 여겼었고 청년에 대해서는 성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청년의 성장을 저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 5년, 6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청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청년이 생각하는 성장이 단지 양적인 어떤 성장 그리고 첫 번째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다른 발제자께서도 계속 강조해 주셨던 물리적인 성장, 물리적인 욕구 수준의 어떤 성장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금 현재의 다양한 여러 가지 역량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을 좀 전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내가 청년기를 넘어섰을 때 어떤 중장년 노년을 보낼 것인가 그 삶의 절망 속에서 이게 지역적인 어떤 고려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청년의 성장의 관점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 주제와 관련해서 지역 혁신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 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면서 여러 포스터들을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AI, 디지털, 청년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역의 혁신이 새로운 신산업을 통한 혁신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이나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더 좀 집중해야 될 기존의 뭐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많은 일자리들이 그래도 유지되어야 될 필수적인 일자리 부분에서의 일자리의 질도 함께 고민을 해야지만 새로운 일자리나 디지털 전환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위한 성장이라던가 아니면 일자리 지원들이 디지털 중심으로 가는 순간 수많은 저를 포함해서 수포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 취업사관학교 같은 새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문과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이나 디지털을 강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기존의 이런 빠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용해서 가져가 이렇게 함께 갈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항상 보면 서울과 이제 수도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자꾸 더 씌워지는데 이 두 번째 발표해 주신 대표님께서 글로벌 대학 도시로서의 서울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역과 함께 동행하는 서울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가진 다양한 그 자원들이 서울의 인구 감소, 서울도 청년이 다 이제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인프라들 그리고 다양한 자원들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자원이 필요한 청년들과 함께 공유할지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조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사실상 50년 뒤 정도를 고려를 하면요. 서울도 그것에서 뭐 이렇게 안전한 도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이라는 우리가 조금은 더 큰 그림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국가로서 그리고 다양한 인구들과 함께 포용적으로 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서울이 가진 여러 가지의 기회들을 이 국제사회와 나누고 이 국제사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회가 더 생산이 되고 그 기회를 다시 다른 지역의 청년들과 나누는 선순환적인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논의의 자리가 단지 지역 안에서 혹은 뭐 수도권과 서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좀 분절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는 이 자리가 계속해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 박사님께서는 이제 각 발제별로 의견을 주셨다기보다는 서울연구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관점에서 서울의 청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집중이 되고 있는 서울 지역과 그리고 유출이 되고 있는 지역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한쪽이 좋고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은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너무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고, 또 큰 부담이 되는 그 주거 비용. 그러니까 아까 1인 가구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자가를 얻는 거는 거의 제가 볼 때 너무 힘든 그런 수준으로 이제 집값이 오른 상황이고, 결국은 월세를 내거나 전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 딸도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 산다고 또 좋은 건 아닌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생과 공존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몰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연구할 때 지난 한 3, 4년 전에는 공시생이 너무 늘어난다. 그래서 경활조사에 막 27만 명의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난리 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확 줄어서 공무원 지원자가 올해 통계 보니까 한 절반 가까이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의대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의대 쪽에 확 몰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가져온 부분이 그 서울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신 부분은 이제 성장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도 이제 성장과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청년기의 성장은 뭐지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통상 이제 우리가 성장이라고 그러면 아동 청소년기에 그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주로 이제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청년기에 있어서의 그 이행기에서의 성장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혁신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미래의 먹거리 같은 그런 디지털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귀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자리 안에서도 디지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디지털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식당 가서 먹어야 되고, 결국 소상공인의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혁신의 문제도 같이 좀 다뤄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어떤 특정 발제자분의 답변이라기보다는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서울의 문제, 그리고 성장의 문제, 그리고 혁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공공플랜의 이유한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주식회사 공공플랜을 운영하고 이바구 마을이라는 이제 삼복도에 있는 마을에서 청년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발표하시는 거 들었을 때 많은 데이터들, 제가 겪지 못한 정보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 10년간 청년들이랑 활동했고, 지금은 이제 내년이면 청년기가 끝납니다. 그랬을 때 저는 현재 결론은 지역은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멸되고 그 지역 간에 서로가 싸워서 우리 지역에 사람 많이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관점은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청년들의 생각을 데이터화했던 내용들이 좀 신선했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겪은 청년들의 생각은 상당히 복합적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니면 10개의 장르로 그 정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힘든 청년들의 삶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저희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빈집들이 엄청 생겨나고 있어요. 청년들 지금 아까 유출률 들었다시피 부산에 떠나는 인구 전체 인구 중에 4명 중에 3명이 청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떠나고 있는데 그럼 빈집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빈집이 문제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빈집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정세정 연구원님께서 그 청년들이 아까 도움받고 싶은 곳이 없다 혹은 도움받고 싶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도움받죠. 내가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다양성을 알아야지만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수도권이야, 대학이야, 대기업이야, 하이테크야, 기술이야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다들 그게 다 최고인 줄 압니다. 근데 저희 마을에 청년들 와서 서울에서 사이클 선수하는 청년이 와서 삼복도에서 자전거 타고 있고요. 그리고 은공예 하고 싶어서 5년 동안 기술 배웠다가 부산 안 떠나고 공예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 충분히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죠.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감정은 좀 다릅니다.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그 인프라들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는 좀 창업을 수단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저희가 일자리를 낼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 한번 해보자. 근데 로컬에서 해보자. 하지만 이 창업을 했을 때 보통의 창업 플랫폼이나 이런 인프라들을 보면 좋은 카페, 좋은 커뮤니티 시설, 그 다음에 좋은 사무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집에서 그냥 내 원룸에서 사업할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필요한 거는 로컬에서 직접 그 지역의 문제가 있는 지역의 문제인 빈집을 내가 꾸미고 내가 선택해서 삶을 선택해서 지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의 주제와 좀 벗어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마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30개의 청년마을들이 있습니다. 2018년에부터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나씩 3개 그리고 매년 12개씩 해서 39개가 현재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여기 대표님도 그렇고 저 스스로를 까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현장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혹은 지역 소멸을 위해서 작게나마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정되는 과정의 절차가 좀 중요했어요. 부산에서 경쟁하고 전국에서 경쟁해서 선정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단체들도 있어요. 발표를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현장에서 브리핑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로컬에서 발표를 못하고 진짜 자기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발표를 심사를 받고 가는 거는 했어요. 이제 이미 18년부터 23년까지 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그럼 또 다른 방법을 행정안전부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뭐냐? 행정안전부가 심사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로컬에서 활동하고 자기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자체랑 협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희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도와주세요 하는 즉시 저는 의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야 되고 저희는 지자체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토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청년마을들 신규 청년마을을 뽑을 때 일부라도 그 삶에서 이렇게 밖에서 말을 잘 하거나 혹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조금은 소극적이지만 자기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그런 다른 청년들한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유한 대표님께서는 그
그 처음에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사람 많이 와야 돼 그러면은 우리 지역은 많아지면은 딴 지역은 줄어들잖아요. 결국 근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저출생 상황이 이게 한 20년째 지속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 파이는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이주 그 과정에서 이제 수도권은 많아지고 이제 비수도권은 줄어드는데 근본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늘어난다고 좋을 것도 없고 어디가 빠진다고 나쁠 것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방향에서 지금 이 지역 소멸 상황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그 방향을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그 지역 유치 쪽으로만 해서도 이제 답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현장 입장에서 봤을 때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크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빈집 문제보다는 이제 오히려 그 가격, 그 주거 부담에 대한 문제들이 큰데 비해서 부산 같은 큰 대도, 두 번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빈집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한국이 지금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큰 그 국토 면적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을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청년 마을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창업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소위 이제 마중물만 하고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큐베이팅 단계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 벤처 기업이 이제 스케일업 되고 그다음에 유니콘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성장을 시키기 위한 지원이 이게 뒤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파트너십이 돼야 되는데 일종의 가불처럼 돼 있다 보니까 관주도로 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론입니다. 퍼즐랩의 권호상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문제 투성인 인구감소 지역에서 온 권호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충남 공주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공주시에서 저희 활동한 내용하고 약간은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에 이제 옆에 계신 유한 대표님과 같이 2021년도 참여했던 팀이고 그때는 단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했던 팀들이 현재 지역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어떤 위치라든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주에 내려온 지 이제 6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경기도 산하기관에 관광공사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이제 어떤 정책이나 예산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 인구가 이제 10만이 깨질까 말까 간당간당한 상태로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타 지역 사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태어나는 인구가 돌아가시는 인구의 10분의 1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입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2024년도 상반기까지 저희 생활인구 조사를 했을 때 충남도 내에서 이제 생활인구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인구 10만인데 생활인구 45만 이어가지고 공주시가 충남 도내에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생활인구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12년 내에 최대로 많은 전입 인구가 올해 3월에 1,206명 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작은 미세한 지표를 갔을 때 전반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 그 지자체에서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월단이라든지 동단이라든지 아주 작은 지표, 특정 코호트에 대한 지표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셔서 그 중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지자체 내외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인구 감소라는 어떤 종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특정한 영역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자체가 우리 지역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전체를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좀 유효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작지만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도에 이제 그 청년마을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청년마을 사업의 특징이 인프라 구성과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그 추진 주체가 단년도에 다 성립이 되어야 되는 되게 하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잘 그런 부분을 돌파해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숙박과 업무 활동 공간, 그다음 창업 공간이 있는 곳들이 있고요. 커뮤니티 공간을 이제 필수로 집어넣게 되는데 그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이 되면 당연인도 사업이 끝나거나 혹은 당연인도 사업 중에도 참여하는 청년과 그 진행하는 청년들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나 어르신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끝나고 22, 23, 24 지금 3년 차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조성해놨던 인프라와 사업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던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도 후속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정부 예산으로 진행했던 참가비가 없거나 저렴했던 사업들을 현재는 용역이나 아니면 그 당사자 부담을 통해서 유료화시켜서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중장년들 리플레이스먼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공주에서 있었고요. 거기는 이제 저희가 40대에서 60대까지 25명이 지역에 체류하시면서 주민들과 교류하고 선 이주민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본인들의 인생을 회고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들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난 곳이 공주다라고 하고 방금 이제 해산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39개 청년마을이 현재 있고 내년에 신규로 12개 청년마을 예산 확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국에 50개 이상의 청년마을 추진 단체가 있는 지역이 존재를 하게 되고 대부분들은 인구 감소 지역이거나 어떤 지역 내의 자생적인 역량이나 노력만 가지고는 지역 문제 해결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부분 50개 이상의 추진 단체가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마을 운영 팀들이 지역에 분산되어서 배치가 되었다라는 것의 성과나 의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행정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지자체에서 수행이 되는 단계들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정책 기조나 광역적인 혹은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아젠다가 수립이 되게 되면 해외의 사례들, 그 다음에 연구와 학계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연구가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이 생기고 세부 수행 계획이 생겨가지고 예산들이 광역을 통해서 기초단체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산하 기관을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들을 통해서 현장의 세포 단위까지 집행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마을 사업이 몇 년간 진행이 되면서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생기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달 체계가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에 그 지역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가 있는 청년 당사자 단체들이 문제를 좁혀서 발굴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단기간의 솔루션을 제안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그것을 선정해서 적당한 소규모 예산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거쳐서 이것이 유효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 단체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주민들과 관계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나 지역에 있는 행정과 등 돌리지 않고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필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에 뿌리를 내린 팀들이 전국에 50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발제 내용과 또 다른 영역에서는 또 현실로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외 그 유명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정책을 만들거나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혹은 지자체 의회에서 해당 지역을 소위 얘기하면 선진지 답사를 다녀오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열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인구 감소 지역들 전국에 있는 각 고을에서 나름대로의 N개 지역에서 N개의 문제를 다루는 N개의 성공 사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또 한편에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청년마을 사업의 성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성장시켜 놓은 청년마을 추진 단체들이 대부분 비영리 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네, 민간 기업이거나 아니면 그 영리 기업의 형태, 주식회사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팀들이 지금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냐 하면 행안부에서 성장시켜 놓고 자리 잡아 놓게 만들어 놓고 해수부나 문체부에서 잘 갖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는 다른 부처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 추진 주체로 지역에 있는 자생 단체들이
서울에 혹은 광역에 있는 단체들과 자신 있게 경쟁해서 사업을 딴다든지 그런 일들이 지역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발굴하시고 분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델링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 정도 사이즈의 지자체에서 이 정도 역량을 가진 팀들은 이만한 일들을 할 수 있구나. 반면에 인구가 5만 이하의 작은 지자체에서는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해서 이후에 좀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드는데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현장에 있는 팀들이 학계나 혹은 행정에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과 지금 비서울의 어떤 대결 구도, 뭐 사실 대결이 체급상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지역이나 혹은 로컬 인구 감소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지원이나 조금 긍휼의 대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혹은 이제 차선책이나 혹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정착하기가 어렵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도태되거나 도피해서 피해가는 형태 차선책으로 보기보다는 그 지역이 정말 나의 1번 선택지였던 그런 청년들, 그런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발굴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약간의 홍보와 언론과 혹은 드라마라든지 예능 같은 쪽에 좀 힘을 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중장년과 시니어분들의 이제 사례들을 보면요, 대기업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아웃플레이스먼트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거에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기술 교육에 그쳤었다고 하면 지금은 라이프 스타일 관점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장 잘 어울리는 서울 외의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 지역을 발견하고 잠시 체류하게 만들고 지역의 경험을 갖게 하게 되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축적해 놓은 자본과 네트워크를 가진 채로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0년대생들 소위 X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은퇴에 바로 이제 직면을 해 계시고요. 그다음 이분들을 좀 넓게 보면 배낭여행 1세대가 되고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전 세계에서 경험한 분들이실 수도 있고, 지방 출신인 분들이 서울에 오셨던 세대가 지금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의 50%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후의 세대들은 지방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세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으로 갈 때 어떤 정부에서는 분명한 목적성과 플랜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배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럴 때 어떤 지역에서의 사례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이 부각되는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 포함하면 51개 청년 마을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끝나셨습니까? 예. 권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공주가 보니까 생활 인구가 한 4배 가까이 더 많이 있네요. 그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역마다 처한 여건이나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처방도 다 제각각 달라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 다양한 지금 50개 정도 되는 청년 마을 사례들이 이러한 그 맞춤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해법들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홍보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게 근본적인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점진적으로 지역에서 청년이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이제 토론을 들었고요. 우선 세 분의 발제자분들의 뭐 답변일 수도 있고 의견일 수도 있고 좀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이어서 플로어에서 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의견이 있으면 듣고 오늘 이 종합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까 이성근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어가지고 좀 답변을 제가 발표 자료에 너무 이게 10분 내에 발표하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생략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오해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게 이제 컴팩트 시티라고 말씀하셨는데, 컴팩트 시티에 대해서 저는 뭐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어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가 그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일반 서비스업 뭐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연구하는 것 중에 이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이런 쪽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저희가 과학기술 인력의 이동을 전국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부산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얼마큼 있는지 아니면 뭐 대전에서 광주로 얼마큼 있는지 그렇게 다 조사를 해봤는데 부산만 그냥 놓고 보면은 부산에 아까 대학이 많다고 말씀 그 학생들의 이과 그러니까 이공계냐 아니면 뭐 문과냐 이거에 따라서 나가는 인력의 그 유출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과의 흔히 말하는 이제 내수 지역의 내수에서 돌 수 있는 인원은 한 40% 이 정도고요. 근데 IT 계열은 80%가 나갑니다. 80%가.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반도체 관련된 기계라든가 전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화기 그쪽은 한 70%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급성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쪽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은 디지털의 서비스의 중심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기도는 제조업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의 교통망이 엄청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이동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인 발전이 함께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부산뿐만 아니고 또 부산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면은 부산과 경남과 울산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울산이나 경남에서 제조업을 해야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교통망입니다. 교통망. 그래서 지금 울산하고의 교통망은 뚫렸는데 경남도 이제 뚫리긴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도시의 그 형태를 갖춘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서울과처럼 그런 디지털의 서비스 역할을 해주고 이 경남이나 울산에서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조선업의 디지털을 어떻게 빨리 할 것이냐.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뭐 현대조선이나 이렇게 큰 뭐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 중소조선 업체들도 많으니까 그런 업체들의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런 역할들을 광역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저희가 연구 결과를 해보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분들은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 벌써 거기서 애 낳고 결혼하고 뭐 다 했기 때문에. 근데요, 부산에서 경남이나 울산으로 이동한 건들은 그래도 이동의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광역권을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게 광역권 안에서 돌 수 있게끔도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서비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서비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축이 있고 거기에서 제조업이 지역 간에 할 수 있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안에서도 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특화된 디지털 전환의 서비스도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모든 연구 내용을 한꺼번에 담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세정 박사님. 예. 더워가지고요. 빨리 하고 싶어서. 네,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정신과정 문제와 관련 그 통계 분류는 사실 통계 분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학부 졸업하고 제일 먼저 취직했던 데가 대학병원입니다. 저는 거기서 일반 환자들과 사회사업팀에서 정신과 환자들을 많이 상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신과 치료 환자가 느는 것은 뭐 나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료 접근성의 증가라던가 정신과 상담에 대한 낙인의 감소 뭐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과에 가면 아시겠지만 진단이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이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주 진단명과 그 외 진단명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정연에서 발표하신 통계치에 대해서는 저한테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행정연에 보다 가까운 전공이고요. 해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도 10여 년에 걸쳐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올해 조사까지 분석을 했는데 국가 자부심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근데 주관적인 사회통합도는 이제 약간 감소 추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부심,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구성하는 요소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리고 그것 중에서는 굉장히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어서, 네, 뭐 저도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정부 신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 얘기가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와 창원의 청년 같은 경우 저도 한때 교통이 해결되면 청년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청년의 말이 저를 굉장히 팍 찔렀습니다. 박사님, 하루에 서울 갔다 오면 시간은 2시간이지만 얼마든지
아세요? 그걸 청년들이 감당할 여력이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좀 지역 차원에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국제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지역 연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에 지역연구원에서 좀 더 많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작년에 저희가 저희 연구원 신양규 박사님 책임으로 OECD 10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디지털 관련된 파트를 잘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탈리아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디지털 숙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NRI에서 발표한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인력 부문의 수준은 조사한 국가 중에서 1위로 나타납니다. 반면 신뢰와 관련된 부분은 좀 12 정도로 좀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일치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세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분 동안 천천히 걸어가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나옵니다. 저쪽에서 불빛이 반짝입니다. 반가워서 가면 무인 카페입니다. 네, 이것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실이고 세종은 인프라를 갖고 내려온 사람이 직장을 갖고 내려온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도시이기는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추 대표님 뭐 더 얘기하실 게 있을까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되게 우리가 큰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얘기를 하기에는 되게 조금 이게 결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청년의 성장과 또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지역 혁신 방안과 함께 교집합으로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거시적 관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고 또 되게 위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런 지산학 또 그런 지역과 중앙의 정부의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깊고요. 다음에 대구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지역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혹시 플로어에서 뭐 질문도 좋고요, 의견도 좋고 있으면 받고 종합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산 연구원을 갔다가 경남 연구원이 창원에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 건너서 이제 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같은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과 경기도가 이렇게 잘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집중 현상을 낳은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과 경기도 역할 분담 이런 부분들과 어떤 교통망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부울경 연합 뭐 이런 메가시티 논의들도 뭐 최근에 있었지만 지금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례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좀 크게 보면 광역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앞서 이제 청년 마을처럼 기초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서울의 상황이 다르고 또 지역의 상황이 다른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답을 좀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저도 지금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도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멈들고 이렇게 있어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고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는데 이게 한 20-30년간 계속 쭉 이어져 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부분이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단번에 해결하겠다 이런 접근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답을 좀 하나씩 찾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좀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없을까요? 지금 저희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습니다. 다 되긴 했는데 혹시 행안부에서도 오셨고 또 행정연구원에서도 오셨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좀 오신 것 같은데 혹시 뭐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답은 이거다. 혹시 이렇게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지금 표정이 다들 좀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질문하기도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좌장을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 문제 자체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근본 문제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지방 소멸과 이제 수도권 집중 이런 상황들이 저출생 문제와 거의 동급 수준의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청년이 이 모든 부분을 감당할 수 없다 좀 봅니다. 이거는 전 세대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하고 답을 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특별한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것으로 종합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원하는 바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혁신, 정부 혁신의 방향과 전략, 굉장히 어렵지만 또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과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신 모든 토론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 제5차 정부혁신 미래 전략 포럼 청년의 삶과 성장을 위한 지역 혁신 방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가 된 내용이 향후 정부 혁신과 정부의 운영 전략 탐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정부 혁신 포럼은 2024년에 개최되는 마지막 포럼입니다. 다음 정부 혁신 포럼에서도 또 뵙기를 바라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